자, 위에 이제 개념 정리 여기부터 볼게요. 1, 2, 3, 4 뭐 이렇게 빈칸 채우기 있는데 물이 스스로 이온화 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해요?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이 자동으로 이온화를 하면 이제 원래 물 분자 하나가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걸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다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내용하고 연결지어서 사실 물 분자 두 개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온화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물 분자가 수소이온을 내놓으면 다른 물 분자가 산소 원자에 있던 비공유 전자쌍으로 그 수소이온을 끌어당겨서 배위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했었지? 그래서 H3O 플러스 우리가 이걸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는데 하이드로늄 이온은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로 존재할 거라 상태를 쓰면 괄호하고 AQ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H 플러스를 내놓은 아이 이제 뭐만 남아있어? OH 마이너스만 남아있겠지? 그것도 역시 물에 녹아서 수용액 상태로 이온으로 존재하니까 AQ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온도가 동일한 우리는 이제 25도를 주로 쓸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있어. 근데 꼭 25도가 아니더라도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어떤 용액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수소이온이라고 했지? 하이드로늄 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의 농도의 곱이 똑같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똑같은 값이니까 상수값이잖아. 그래서 물이 이온화했을 때 나타나는 상수라고 하고 물의 이온화 상수라고 부르고 KW라고 표시해요. W는 워터에서 나온 거겠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고 만약에 지금이 중성이면 두 개의 이온의 몰농도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각각의 이온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씩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게 그 안에 액성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pH라는 걸로 설명하기로 했잖아. 이 pH가 뭐였어? p 함수가 뭐를 의미하는 거였어? 마이너스 로그를 의미하는 거였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 이온이랑 똑같은 산성을 나타내는 그 이온의 몰농도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붙여서 지수를 앞으로 빼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산성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걸 설명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7을 기준으로 놨다는 건 여기 뭔가 숨겨진 게 있지. 뭘 빼놓은 거야? 온도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25도씨란 온도가 있지 않으면 7을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 pH 7이 중성이라고 말하려면 무조건 25도씨여야 돼요. 그래서 pH 7이 중성일 때가 25도씨. 그리고 염기성이면 염기성은 H3O 플러스의 양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 값이 작아지면 거기에 지수를 빼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히려 값은 어떻게 돼? 커지더라. 그리고 산성은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커져서 지수값이 커지게 되면 그게 빠져나와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오히려 값은 작아지더라. 그래서 산성은 pH가 작고 염기성은 pH가 커요. 25도씨라면 7을 기준으로 7보다 pH가 작아지는 경우를 산성으로 보고 7보다 pH가 커지는 경우를 염기성이라고 보는데 염기성은 pH가 점점 많이 커질수록 염기성이 강한 거고 산성은 pH가 많이 작을수록 산성이 강한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pH 시험지 이렇게 색깔 변화 살짝 보여줬는데 염산 딱 넣었을 때 완전 엄청 붉은색으로 pH 1 정도에서 해당하는 그런 값을 색깔을 나타냈는데 아세트산은 좀 약산이잖아. 아세트산은 5 정도 되는 색깔이 좀 달랐어. 똑같이 산성 물질이라고 해서 동일한 pH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종류의 영향도 받고 농도의 영향도 살짝 받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조금 하게 되겠지? 다음에 1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25도씨 순수한 물의 이온화 상수. 이온화 상수는 어떻게 구해? H3O 플러스의 몰농도에 OH-의 몰농도를 곱하는데 그 값이 얼마다?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다. 우리가 25도씨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니은에 용액이 강한 산성이면 당연히 수소이온이 많이 나올 거니까 하이드로늄 이온 H3O 플러스로 많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 pH를 계산하면 지수를 빼서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오히려 값의 패턴은 반대로 간다 그랬어? 그래서 pH는 큰 게 아니라 작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 디귿에 25도씨의 산성용액이면 H3O 플러스가 많아야겠지. 그러니까 중성의 상태를 의미하는 중성일 때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인데 그거보다 H3O 플러스가 커져야 되겠지. 디귿도 틀렸고. 리을에 그래서 25도씨 수용액이면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몰롱도의 곱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었는데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값을 붙여서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4가 된다. 그래서 pH와 pOH는 25도씨일 때 두 개를 더해서 14 값이 나온다 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이고 이 리을의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pH를 알면 pOH 같은 거 구할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H3O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몰롱도도 같이 구해줄 수 있어. 간단한 산수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에 25도씨 수용에 가에서 라의 pH를 각각 구하고 각 용액의 액성을 구분하시오. 근데 일단 pH만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는 김에 pH, pOH를 다 구해보기로 하고 용액의 액성을 구분해 봅시다. 25도씨라고 했으니까 pH가 7이면 무슨 성이고? 중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이렇게 구별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H3O 플러스를 줬네. 그럼 우리 pH 구해볼 수 있잖아. pH는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돼. 마이너스 로그를 붙이면 요 수치에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지수값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마이너스 붙으니까 pH가 얼마다? 6이야. 그럼 7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이 용액은 무슨 성이다? 산성이야. 그리고 우리는 pOH도 구할 수 있지. 왜? pH 더하기 pOH가 얼마니까? 14야. 그런데 pH가 그 중에 6이니까 pOH는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얘는 이번엔 OH 마이너스를 줬잖아. 근데 이거는 계산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을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H3O 플러스 곱하기 OH 마이너스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일 거니까 여기서 H3O 플러스를 먼저 구한 다음에 pH를 구해도 되고 또는 얘를 그냥 pOH 구한 다음에 pH 더하기 pOH가 14니까 14에서 빼주면 되겠지? 아무렇게나 내가 편한 방법으로 해보면 되는데 pOH 먼저 구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 이 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니까 마이너스 로그 붙이면 그 값이 4가 되겠지. 그럼 pH는 14에서 4를 빼니까 10이에요. 자, pH 값이 7보다 커졌어. 무슨 성이야? 염기성이에요. 그렇지? 다 H3O 플러스의 몰농도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 하려면 pH 먼저 구해야 되겠다. 자, pH는 마이너스 로그 붙였더니 8 나와요. pOH는 pH와 pOH를 더하면 14니까 얘의 pOH는 6이겠네. 자, 여하튼 pH가 7보다 컸어. 그럼 무슨 성이다? 염기성이다. 그리고 라는 이제 계속 그러면 뭐 H3O 플러스 주고 OH 마이너스 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그래서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가 이래. 그럼 pOH는 10이에요. 그럼 pH는 pOH와 pH를 더하면 14니까 pH가 4가 나오겠지. 자, pH 값이 7보다 작은 값이니까 무슨 성이다? 산성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3번. 어느 날 각 도시에 내린 비의 pH를 나타낸 것이다. 산성이 가장 강한 비가 내린 도시와 산성이 가장 약한 비가 내린 도시는 pH를 줬으니까 우리가 금방 찾을 수 있지. 산성이 강할수록 pH가 어떻게 되지? 작아지잖아, 수치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 가장 작은 값이 어디야? 역시 예상대로 어디예요? 서울의 pH가, 빗물의 pH가 가장 작아. 그래서 가장 산성이 강한 비가 내린 도시는 서울이고 산성이 가장 약한 비는 이 중에 pH가 그나마 제일 큰 빗물이 어디인가 보면 어디야? 제주가 되겠지. 문제에서 이 두 도시 빗물 속에 수소이온 농도를 구하라고 했어. 서울은 빗물의 pH가 4.4고 제주는 빗물의 pH가 얼마예요? 5.4가 나왔어.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 구하라는 건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H3O 플러스 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4승 뭐 이렇게 쓰기 좀 싫지만 얘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4승 몰농도에 해당하는 그런 산성비가 내리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가 아니라 모아라야. 모아래. 두 개를 비교하래.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비교하면 뭐라고 비교할 수 있어? 산성비는 서울이 제주보다 더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뭘 비교할 수 있냐면 두 빗물의 산성 수치를 비교하니까 pH가 몇 차이나?
pH가 1 차이 나요. 맞아요? pH가 1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농도는 몇 배 차이라고 했어? 이거 로그에서 얻어낸 값이 1 차이잖아. 그럼 실제로 농도는 몇 배? 10배. 그래서 서울이 제주보다 10배나 진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지. 그냥 단순히 서울이 더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치를 줬으니까 수치화시켜서 비교를 하면 pH 1 차이 나는 산성비니까 서울이 제주보다 10배 강한 산성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 지역, 우리 지도에 찍혀있는 모든 지역의 빗물의 pH 봐봐. 다 뭐야? 다 산성비야. 왜? 기준 빗물은 pH가 얼마라고 했어? 오염되지 않은 정상적인 빗물의 pH는 5.6 정도예요. 왜 5.6이지? 중성이 아니고? 공기 중에서 뭐가 녹아서 내린다고 했어? 공기 중에 되게 조금이지만 이산화탄소가 있거든. 그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서 같이 내려. 그럼 사실 탄산이 돼서 내리는 거잖아. 그렇다고 해서 탄산 성분 뭐 마시면 빗물을 마시면 톡 쏘냐 뭐 그렇지 않아. 농도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묽은 농도의 이런 이산화탄소 녹아서 내리는 탄산의 성분의 빗물이 내리게 되는데 그 pH가 5.6 정도고 그거보다 작아지면 우린 다 산성비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 여기 밑에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pH가 5.6보다 낮은 비를 산성비라고 하고 오염되지 않은 정상의 빗물의 pH도 5.6이야. 그것도 산성이야. 왜 중성의 비, 7의 비가 내리지 않느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서 내리기 때문이야. 그럼 빗물이 내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빗물이 내릴 때 물이 공기 중에 있는 누구와 만나요?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뭐가 돼요? 탄산이 돼. 이렇게 돼서 내려. 그런데 탄산이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많지 않으니까 탄산의 성분이 만들어지는 양은 그렇게 안 많아. 그리고 그거보다 뭐가 더 많냐면 물이 더 많겠지. 비가 내리니까. 그래서 얘가 물하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탄산은 이름에 산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뭘 잘 내보낼 수 있어? 수소이온을 잘 내보낼 수 있어요. 수소이온 2개를 가지고 있다고 2개를 한 번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먼저 내보내. 그래서 H2CO3가 수소이온 하나를 내보내서 HCO3- 되고 얘가 내보낸 H 플러스가 물이랑 만나서 H3O+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용액 안에 빗물 안에 뭐가 생겨? 산성을 나타내는 H3O+ 이온이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남은 여기 탄산에서 수소이온을 하나 내보내고 HCO3- 남았는데 여전히 뭐가 있어? 여전히 수소가 있잖아. 이 수소이온을 또 내놓을 수 있어. 그래서 빗물이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애한테 뭐 또 내놓고 CO3- 되고 H3O+로 나눠서 역시 계속 산성을 띠게 된다. 그러면 반응식만 보면 탄산이 물에 녹으면 엄청나게 산성이 강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정반응은 잘 안 일어나. 얘는 오히려 거꾸로 역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는 애야. 그래서 이온화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기는 반응은 아주 조금밖에 안 일어나고 거꾸로 가는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빗물이 pH 막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5.6에서 멈추는 이유가 실제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은 탄산이 물하고 반응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을 만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하튼 탄산이 약산이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지는 않는구나. 5.6 정도로 끝난다. 뭐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고. 자, 그러면 교과서 172페이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는 어떤 양적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이런 말 하네. 자, 김치찌개를 만드는데 김치찌개는 얼큰한 국물이 일품이지. 김치찌개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신김치잖아. 김치가 좀 쉬어야지 좀 맛있잖아. 그런데 또 너무 과하게 쉬면 또 먹기가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김치가 너무 쉬면 베이킹 파우더를 조금 넣으래. 신맛이 나는 것은 산성의 특징이야. 김치가 너무 시다는 건 김치가 굉장히 산성이라는 얘기인데 그걸 좀 줄이려면 베이킹 파우더를 넣으라는 건 반대 성질을 가지는 걸 넣으라는 거잖아. 베이킹 파우더가 무슨 성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염기성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산성에 염기성을 섞으면 그 성질을 약간 줄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걸 중화라고 하는데 그런 반응이 가능하구나. 베이킹 파우더 자체는 염기성을 띠기 때문에 약간 쓴맛을 많이 내는 뭐 이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베이킹 파우더는 어떤 원리로 김치의 신맛을 줄여줄까? 베이킹 파우더가 염기성이기 때문에 염기성, 반대의 성질을 가진 애기 때문에 신맛을 줄이는 거고 신김치 베이킹 파우더를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는 건 원래 염기성의 성질로 맛으로 얘기하면 쓴맛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염기성 물질을 잘 안 먹거든. 비누 안 먹잖아. 비누가 쓴맛이다. 비누를 일부러 먹어보나? 그런 건 아니겠지. 근데 맛으로 치면 쓴맛이 난단 말이야. 베이킹 파우더는 식품 첨가물로 넣기도 해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약간 쓴맛이 나요. 뭐 나중에 언젠가 하게 될 수 있는데 베이킹 파우더에 성분 물질은 미안해. NaHCO3라는 물질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탄산, 수소, 나트륨이에요. 이 탄산, 수소, 나트륨인데 탄산, 수소, 나트륨은 물에 녹았을 때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 이온이랑 탄산, 수소 이온으로 나누어지게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를 아무리 봐도 도저히 염기성이 아닌데 이게 왜 염기성인가? 막 이런 상황이 되지. 이 물에 녹여서 이런 거 나오면 OH- 전혀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어떻게 염기성이냐 하면 베이킹 파우더를 물에 녹이면 나트륨 이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얘는 이온으로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런데 탄산수소 이온 같은 애들은 뭔가를 해. 왜냐하면 얘는 어디서 출발한 애냐면 탄산에서 출발한 애거든. 너희도 아까 탄산 반응식 썼었지. 탄산이 수소 하나 내보내면 HCO3- 남았잖아. 근데 탄산은 약산이야. 약산은 이온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꾸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탄산수소 이온도 물에 녹게 되면 얘가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얘 중에 일부가 원래 생김새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럼 HCO3-가 H2CO3가 되려면 뭐랑 결합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랑 결합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수소가 하나 들어와야 되지. H+랑 결합해야 돼. 그럼 물하고 만나서 H+를 줄 수 있는 당연히 물이겠지. 그래서 물에서 수소이온이 나와서 탄산수소이온이랑 결합해서 탄산을 만들고 물은 뭐만 남아? OH-만 남게 돼.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자체는 전혀 염기성처럼 안 생겼는데 걔를 내가 물에다 녹이면 거기 안에서 생긴 탄산수소 이온이 갑자기 물에서 수소를 뺏어가면서 용해관에 이런 애를 일부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 반응이 아주 많이 일어나진 않아. 조금 일어나요. 그래서 매우 약한 염기성을 띠게 되는 성질이 나타난다. 그래서 베이킹소다가 염기성을 띠게 되는 거야. 생김새로 보면 도저히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반응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걸 가수분해라고 불러요. 염의 가수분해라고 부르는데 뭐 이거는 화학 2에 나왔던 것 같아. 1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언젠가 너네가 듣게 될 거야. 베이킹소다가 베이킹 파우더가 도대체 왜 염기성이야? 저런 것 때문에 염기성인 거야. 걔 특성 때문에 그렇다. 이 반응 몰라도 괜찮고 너희가 그냥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산성이랑 염기성이 만나면 두 개의 성질이 조금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 되고 적정량이 딱 만나면 완벽하게 중성을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중화반응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양적 관계, 여기서 양적 관계잖아 제목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양적 관계는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계산이 나와.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계산이 나오기 전에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정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다루게 될 건데 너희가 알고 있는 정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가지 정의가 있어. 그래서 그 3가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기억나지? 맨 처음에 우리 그 작년에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부분에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는 게 있었어. 우리가 보통 산염기 그러면 산은 산성물질은 H+를 내놓고 염기성 물질은 OH-를 내놓는다고 말하잖아. 근데 그게 그냥 내놓는 게 아니라 수용액 상태에서 내놓는다라고 정의를 내린단 말이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산과 염기의 정의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고 부르는데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수용액 속에서 반드시 물에 녹여야 돼. 수용액 속에서 이온화를 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냐 수산화 이온을 내놓냐를 가지고 산과 염기로 정의를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내가 물에 녹아서 H+를 내놓으려면 내가 원래 뭘 가지고 있어야 돼? H+를 원래 갖고 있어야 되겠지? 물에 녹아서 OH-를 내놓으려면 내가 원래 OH-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계속 뭔가 연구를 하다 보니 실제로 H+나 OH-를 들고 있지 않은 아이들도 여기 앞에서 베이킹 파우더 같은 애들처럼 전혀 반응 그 물질의 안에 H+나 OH-가 없는데
염기성을 띠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 1923년에 덴마크 과학자 브론스테드, 그 다음에 영국의 과학자 로리가 산과 염기에 반응해서 수소이온을 중심으로 산염기를 정의를 내리자 이렇게 정의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브론스테드 로리의 정의, 브론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라고 불러요. H+만 두고 보는 거야. H+를 내놓는 애가 누구고 받는 애가 누구냐, 누가 주고 누가 받냐, 요 관계를 봐주고 산과 염기를 정의하는데 딱 간단해. 산은 수소이온을 준다는 거 내놓는 거지.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 누가 내놓으면 누군가 받아야 되잖아. 그 산에 내놓은 H+ 수소이온을 받는 애를 우리가 염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렇게 정의 내리기로 해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H+ 도너, H+ 억셉터 이렇게 불러요. 억셉터 받아들이는 거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는 애가 염기, 수소이온을 도네이션 하잖아. 제공해주는 애가 산이야. 우리는 뭐라고도 하냐. 오른쪽에 이렇게 써 있어. 양성자 주게, 양성자 받게. 주느냐 받느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러나 뭐 양성자 주게고 양성자 받게를 버리기 이런 용어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누가 H+를 주냐 받냐만 찾을 수 있으면 돼. 그럼 산염기를 구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H+ 수소이온인데 여기 뭐라고 써있어? 양성자라고 써있지. 수소는 원래 어때? 일반적인 수소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가지고 그 중성자가 없잖아. 그럼 얘가 양이온이 되면 거기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그럼 얘 안에 뭐만 남아있어? 양성자만 하나 덜렁 남아있잖아. 중성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소이온은 사실은 양성자만 남아있는 상태라 H+를 그냥 양성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자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산을 뭐 프로톤 도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용어를 쓰기도 했는데 이거 어차피 영어니까 우리랑 상관없고 너희가 기억할 것은 결국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산과 염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거예요. 처럼 활동하기는 뭐 이제 이거 보면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자료 해석에 1번과 2번을 보니까 첫 번째는 H+하고 H2O 물이 나왔어.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Cl-랑 H3O+가 됐지? 자, 이렇게 되려면 누가 수소이온을 내놓은 거야? HCl이 수소이온을 내놓은 거잖아. 그래서 수소이온을 주는 애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소이온을 받은 H2O, 물이 수소이온 받아서 H3O+가 됐으니까 얘가 염기야. 자, 이렇게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야. 밑에도 할 수 있겠다. 밑에는 암모니아야. 자, NH3하고 H2O가 만났는데 NH4+랑 OH-가 남았으면 이번에 누가 수소이온을 내놨지? 물이 내놨으니까 물이 산이고 암모니아가 받았으니까 암모니아가 염기예요. 아, 찾는 거 어렵지 않네. 누가 수소를 줬냐, H+를 누가 줬냐, 누가 받았냐만 찾으면 산염기를 찾을 수 있어. 근데 너 이 반응식에 이상한 점 안 보여? 1번과 2번에 써있는 반응식에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지? 1번은 한쪽 화살표로만 돼 있지. 2번은 이중 화살표로 돼 있지. 그럼 2번은 확실히 무슨 반응이야? 가역 반응이야. 그치? 근데 1번은 뭔가 가역 반응 아닌가? 가역 반응이? 라고 하기에 애매해. 왜냐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거의 안 일어나. 거의 돌아오질 못해. 그러면 거의 안 일어나는 건 일어난다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얘는 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강한 애들, 강한 산 또는 강한 염기는 그냥 거의 다 줘버리고 끝내버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HCl이 100개가 들어가잖아? 물이 100개가 있어. 그러면 걔네들이 만나서 H3O+랑 Cl-를 거의 100개를 만드는 거야. 그럼 거의 100개를 만들면 100개가 다 반응해버리면 왼쪽에 반응물이 거의 안 남아있지? 돌아오는 건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반응 잘 안 일어나고 계속 그냥 가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래서 이게 엄청 강산이나 엄청 강염기 같은 애들은 가역 반응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 그런데 밑에 있는 암모니아는 되게 약염기거든? 약한 애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지만 돌아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둘 다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은 가역 반응으로 표현해. 그래서 강산 강염기는 역반응에 거의 의미가 없어서 그냥 일방적인 비가역 반응처럼 나타내기도 하지만 물론 가역 반응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지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근데 약한 애들은 약산 약염기는 다 가역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가역 반응은 이 반응이 진행이 되면 반응물도 어느 정도 남아있고 생성물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뭐에 도달하겠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겠지. 그렇게 된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정반응이 많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같이 일어나.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러면 역반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떤 계산이 되는 거야? 역반응, 이렇게 돌아오는 역반응에서는 H 플러스를 누가 내나? NH4 플러스가 내놓는 거지? 그럼 역반응의 입장에서 보면 얘가 산이고 얘가 염기예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는 완전히 역반응이 안 일어나는 특별한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물질들을 다 산하고 염기로 구별해 줄 수 있어. 누가 수소이온을 내놓느냐, 누가 수소이온을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걔네들의 관계도 만들어 줄 수 있어. 어떻게 관계를 만드냐면 어떤 여기 지금 암모니아가 염기였는데 암모니아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산이 되었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서로 짝이라고 해. 짝의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 반응에서 암모니아의 짝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암모니아는 염기잖아. 그런데 암모니아의 짝이 있어. 그 짝은 산으로서 작용을 하는 애지. 그럼 여기서 암모니아의 짝산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짝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여기. 그럼 OH-는 누구랑 짝이야? 이 물이랑 짝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 OH-에 얘는 뭘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짝? 얘도 짝산을 물어볼 수 있겠지. 얘가 뭐니까? 염기니까. 걔 짝 관계에 있는 산 누구야? 물이 짝산이 되겠지. 그래서 짝산, 짝염기 이런 식의 개념이 등장을 해요. 위에 있는 염산도 사실은 뭐 짝산, 짝염기 개념을 뭐 억지로 갖다 붙일 수 있어. 그러나 사실은 역반응이 잘 안 일어나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우리가 가역 반응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반응의 경우에만 주로 중심으로 언급을 해준다. 뭐 기억해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 가면 이제 짝산, 짝염기 얘기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 짝산, 짝염기의 비유 뭐 이렇게 해서 모자를 수소이온으로 설명했네. 그래서 어떤 애가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딴 애한테 줬어. 그러면 모자를 준 애는 산이고 그 모자를 받은 애는 염기인데 거꾸로 쓰고 있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 다시 돌려주게 되면 얘가 이번엔 산이고 얘가 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은 그대로 있잖아. 모자만 왔다 갔다 했지.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은 서로 짝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했어. 그림에서 이렇게 비유해줬는데 의미는 누가 어떻게 되었느냐의 연결고리만 잘 찾으면 짝의 관계는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산에게는 짝염기가 있는 거고 염기에게는 짝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한 쌍으로 우리가 짝산, 짝염기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것들이 써 있어요. 서로 짝산, 짝염기의 관계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확인하기에 아세트산이 물에 녹을 때 아세트산도 이중화살표였지? 그럼 이것도 무슨 산이야? 약산이야, 약산. 강한 애들은 돌아오지 않아 잘. 그냥 쫙 가고 끝나. 그런데 약한 애들은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반응식을 보니까 수소이온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결국은 아세트산이 수소이온을 내보내고 아세트산 이온이 됐지? 그래서 얘가 산이고 그 수소이온을 H2O가 받아서 염기가 되었어요. 서로 어떤 아이들이 짝인가 봤더니 이렇게가 짝이네. 그래서 CH3COH 아세트산이 수소이온을 내놓고 아세트산 이온이 되어서 서로 짝의 관계가 있고 서로 짝의 관계는 하나가 산이면 하나는 뭐야? 염기야. 그리고 염기의 또 짝은 산이에요. 역반응의 입장에서 봐봐. 그럼 생성물을 보면 역반응의 입장에서 CH3CO-랑 H3O+, 누가 수소이온을 내놓겠어? H3O+가 수소이온을 내놓겠지? 얘가 산이겠지? 얘가 내놓은 수소이온을 아세트산 이온이 받아서 아세트산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서로 짝의 관계가 형성한다. 이거 기억해두면 돼요. 산염기 모두 산염기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반응의 경우에는 너희들 아까 염산은 100개 넣으면 거의 100개의 100개의 염화이온이랑 100개의 하이드로늄 이온이 생성되고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고 했잖아.
근데 아세트산은 내가 한 100개쯤 넣잖아? 얘 한 100개씩 넣었어. 그러면 얘는 한 1개 정도밖에 안 생겨. 그럼 여전히 모루 존재 한 99개가 원래 상태로 남아있어요. 정반응이 오히려 잘 안 일어나지. 그래서 굉장히 산염기에 그 수소이온을 내놓는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매우 약한 약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다. 이런 아이들은 반응이 가역 반응으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너희 이 두 개의 반응식을 잘 봐봐. 두 개의 반응식을 잘 봤더니 첫 번째 반응식에서도 물이 나왔고 두 번째 반응식에도 물이 나왔지. 근데 첫 번째 반응식의 물은 뭐야? 산으로 작용하잖아. 두 번째 반응식의 물은 염기로 작용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은 중성이야. 누구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수소이온을 내줄 때도 있고 받아들일 때도 있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존재하더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산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염기로 작용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염기 개념에서 반응에 따라서 산이 되기도 하고 염기가 되기도 하는 그런 물질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런 것들 그냥 용어 정도 그냥 좀 알아두면 되고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용어 정도 알아두면 되고